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11월 4일, 오늘 하루 업무를 끝내고, 어떻게 하다 보니 저희 지점 선배와 같이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생각보다 집중을 잘하고 골프를 잘 치는 선배여서 내심 속으로, 되게 연습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 들고요. 또 그 이면에는 또 제가 더 열심히 해서 꼭 나중에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해야겠다. 이렇게 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저의 죗값을 치르는 제 마이와 지갑 덕분에 제가 새로운 옷을 두 벌을 장만할 거예요. 물론 제 돈을 썼지만 그런 것도 있었고, 사실상 포기를 했습니다. 지갑과 마이는 어차피 제 손을 떠났기 때문에, 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굳은 다짐을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도 니체와 이제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데, 어제도 사실 어제는 조금 약간 너무 피곤해서 제가 정확하게 또 또박또박 말씀드리지 못한 것 같고, 오늘도 사실 저녁에 라면 하나 먹고 밥까지 말아 먹어서 되게 뭔가 더부룩하고 제대로 샤워도 못했습니다. 머리를 좀 감았어요. 일단 세수와 발 양치 정도 기본적인 것만 하고 내일 아침에 깔끔히 샤워를 한다는 마음으로 일부 세안 세족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챕터 5 들판의 무소처럼 혼자 살아라 라는 대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침묵하는 것은 멋진 일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멋진 일은 함께 웃는 것이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감동하며 울고 웃으면서 같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너무도 멋진 일이다. 진정한 친구의 조건. 니체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곳으로 향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친구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만큼 인간관계에 있어서 까다로운 기준을 갖고 있었다. 친구란 서로 믿는 두 사람이 초인을 목표로 하나는 한 발의 화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관계라는 게 니체의 생각이었다. 간단히 말하면 나의 향상심을 높여주지 못하는 인간과는 사귈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예전에 붓다의 가르침을 전하는 몇 권의 책을 읽은 적이 있다. 그중 스리랑카 출신의 승려 림폴라 라울라의 책 붓다의 가르침과 팔정도가 감명 깊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다. 우리는 친구를 얻는 행복을 칭송한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우수한 혹은 동등한 친구와 가깝게 지내야 한다고 말한다. 붓다도 이런 말에 동의하지만 만약 그런 친구를 얻을 수 있다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 살라고 말했다. 무소의 뿔은 최초로 성립된 불경인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말로 무소는 코뿔소를 뜻한다. 코뿔소는 원래 무리를 짓지 않고 홀로 살아가는 습성이 있다. 고대의 수도승들도 걸식을 하며 홀로 수행하여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했다. 이처럼 깨달음의 길은 혼자서 가는 길이기에 무소의 뿔이 한 곳을 향하듯이 혼자 살라는 충고다. 같은 길을 나보다 우수하거나 최소한 동등한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은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혼자 가라는 붓다의 가르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너그럽고 선한 이미지의 붓다와는 다르기에 사뭇 놀랐다. 평생을 세상 사물에 대한 관용을 주장했던 붓다라면 어떻게든 뭇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가라고 할 것 같은데 말이다. 놀라운 일은 붓다의 말에서 니체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 살라는 말은 독립된 인간이 되라는 뜻인데, 이는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의 행동에 끝까지 책임지는 인간이 되라고 했던 니체의 말과 동어 반복처럼 들린다. 19세기 후반을 지독하리만치 공격적인 발언으로 일관했던 니체가 온화하고 관용적인 이미지의 붓다와 의미가 통하니 무척이나 흥미롭다. 니체에게 있어 우정이란 독립적으로 살아갈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감정이었다. 그만큼 인간관계에 까다로운 니체였기에 평생 변변한 친구조차 없이 말 그대로 무소의 뿔처럼 혼자 살았던 것이다. 니체는 친구가 많지 않았다. 니체는 우정을 나눌 친구를 만나는 일에 무척이나 까다로운 전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얼마쯤 사귀다가 질려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많았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친구의 소개로 만난
작가 루 살로메는 니체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철학적 담론을 격이 없이 나눌 수 있는 몇 안 되는 친구였지만 니체가 그녀를 사랑의 감정으로 대하기 시작하자 상황이 돌변했다. 루 살로메가 니체의 사랑을 거절하며 호련히 떠나는 바람에 니체는 커다란 상처를 받았다. 니체에게 그나마 중요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그리스 종교사학자로 나중에 독일 고전 문헌학의 대가가 되는 에르빈 로데이다. 그는 니체의 거의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는 벗이었다. 두 사람은 많은 점에서 생각이 방향이 갈렸지만 흉금을 터놓고 대화를 이어갈수록 점점 의기투합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1867년 무렵부터는 마력한 친구 사이로 발전했다. 1870년 바그너에게 헌정하기 위해 발표한 비극의 탄생이 학계로부터 전혀 인정받지 못했을 때 거의 유일하게 니체를 옹호해준 사람이 로데였다. 니체는 나중에 로데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 자네가 삶을 대하는 진정한 태도는 나와 같으며 사물이나 인간에 대한 가치평가 역시 나와 같은 법칙을 따르고 있네. 결국 자네의 품격이 내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나가 나를 단련시키는 힘을 갖게 하네. 바질 대학교 교수로 이미 처음 임용되었을 때 니체는 많은 이들의 우정어린 호의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 중심에 로데가 있었다. 돌이켜보면 바로 이 시기가 니체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행복했던 때라고 할 수 있다. 그 무렵 로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진심 어린 우정을 간절히 원하는 그의 심정을 엿볼 수 있다. 진실한 우정 같은 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네. 실제로 진실한 우정은 자기 인생 행로가 황야를 지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피곤한 유랑자같이 매우 적은 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엄선된 대접이지. 그러나 곧 그렇게 절친하던 로데와의 사이에도 서서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니체는 로데가 자기처럼 미래를 향한 향상심을 가진 몇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로데는 자신이 니체만큼 창조성이 없다는 사실에 점점 열등감을 느끼며 주눅 들어갔다. 로데 역시 독일 고전 문헌학계의 촉망받는 젊은 학자였지만 니체가 가진 천재 특유의 특별함에 비하면 그저 평범한 존재에 불과했던 것이다. 더구나 니체가 갖고 있는 우정에 대한 강팍한 관념이 로데를 피곤하게 했다. 진정한 우정은 두 사람 사이의 생각의 범위나 방향의 저울추가 엇비슷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로데는 니체의 친구라는 역할에 자신이 없었다. 그리하여 두 사람 사이는 점점 멀어졌고 니체의 말년 인생에서 로데의 이름은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인생의 중대한 시점에서 서로 응원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니체였다. 그렇기에 누구보다 고귀한 친구를 원하면서도 끝내 누구와도 우정다운 우정을 나눌 수 없었다. 니체가 유독 친구를 주제로 하는 잠언을 많이 남긴 것은 그에게 진정한 친구가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현대인을 올가매고 있는 연결증후군. 친구에 대한 이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늘 함께하면서 힘들 때 위로를 나누며 서로를 돌보는 관계가 가장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관계는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 못하다. 만약 동정이나 연민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친구 사이엔 금이 가게 된다. 니체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함부로 마음을 열거나 동정을 나누기보다는 때에 따라서는 친구를 위해 마음을 굳게 먹고 엄격하게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니체는 좋은 적으로 관계를 이어갈 때 우정이 더 깊어진다고도 했다. 현대는 우정보다 관계가 더 요구되는 시대이다. 그래서일까? 젊은이들에게 우정이라는 말은 구시대의 유물처럼 고리타분한 단어가 되어버렸고 그 대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의존증이라는 말이 생길 만큼 누군가와 이어져 있지 않으면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현대인들에게 우정이란 말 대신 관계라는 말이 더 강하게 자리 잡았다는 증거다. SNS는 현대인들이 관계망을 잃지 않기 위해 만든 특별한 방법이다. 오늘은 이걸 먹었어요 라고 블로그에 음식 사진을 올리면 맛있어 보이네요, 나도 먹고 싶어요 등등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생각을 실시간으로 전해오고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라도 공감을 주고받음으로써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가상의 공간에서 동조와 공감을 나누며 아무렇지도 않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현대인들이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인간관계일까? 문자나 블로그로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삶을 대하는 진정한 태도와 사물이나 인간에 대한 올바른 가치평가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친구는 물론이고 적도 될 수 없는 공간에서의 관계성은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시대의 니체의 가르침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니체는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인에서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모습에 대해 이렇게 썼다. 함께 침묵하는 것은 멋진 일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멋진 일은 함께 웃는 것이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감동하며 울고 웃으면서 같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너무도 멋진 일이다. 당신은 함께 침묵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그런 친구를 얻을 수 있다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 살아갈 수 있겠는가? 니체가 권하듯 당신이 먼저 누군가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그의 삶을 함께 밝히는 동반자로 걸어갈 수 있겠는가? 니체의 충고를 읽으며 진정한 친구의 의미에 대해 성찰해 보기 바란다. 자, 오늘은 니체가 얘기해 준 내용, 즉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입니다. 진정한 친구라면은 나를 발전시켜주고 나를 더 강하게 해주고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친구가 아닌 그냥 단순한 즐거움을 위해 만나는 친구는 친구를 사귈 바에는 차라리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니체의 말이었습니다. 오늘의 교훈, 니체의 말도 있고, 두 번째 이야기는 사람들은 바쁠 때 더 행복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더 바쁘지 않고 한가할 때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편이고, 일하면서의 좋은 스트레스와 그리고 사람들과의 이런 바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더욱 생존율도 높았고 오래 살 수 있고 또 건강하게 소득도 높이 그리고 마음 편하게 살았다는 데이터와 논문이 있습니다. 그런 논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조금 더 바쁘게 사는 것이 더욱 행복한 삶을 사는 데에 더욱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다시 느낀 것인데 짜릿함이란 어떤 것일까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날씨가 매우 더울 때 갈증이 날 때 시원한 음료수를 먹는 것도 짜릿할 수가 있겠고요. 정신적으로 짜릿한 것은 전 개인적으로 도전하는 삶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은 하기 싫은 것들을 할 때의 그 짜릿함, 더 자세히 얘기하면 하고 싶은 걸 하고 나서 내가 얻게 되는 긍정적인 요소들의 짜릿감입니다. 최소한 인내력 정도도 기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인내력이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턱걸이를 하게 되면은 팔과 등 근육 그리고 거기서 한 번 더 했을 때 나의 튼튼한 신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짜릿함을 가질 수 있고 또 독서를 조금 더 했을 때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나눠주고 그 사람이 깨달음을 얻고 내가 그 사람을 설득을 할 때 더욱 그런 짜릿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불편함은 미래의 보상으로 돌아온다라는 진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많이 느꼈고요.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